자, 16년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1번은 사례를 줬죠. 이게 처음에 미국이 나오다 보니까 시간 없었을 때 잠정 예산을 막 찍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뭘 물어봤어? 우리나라 거 물어봤죠. 불성립 대처 방안이고 준예산, 가예산, 잠정 예산 있죠. 이건 성립 시기별 분류가 될 거고요. 내용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시행 제도가 뭐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실수만 하지 않았다면은 미국 보고 바로 찍지 않았다면은 틀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의결 여부인데 준예산은 의결이 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는 용도가 헌법에 한정돼 있어. 기지개로. 그 다음에 잠정과 가예산은 의결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용도를 한정할 이유가 없죠. 의결할 때 하면 되니까 전반적이고요. 기간 제한이 있는 게 가예산이죠. 이승만 정부 때는 가예산을 거의 매년 사용했다고 그러고 60년부터 지금까지 준예산인데 중앙정부는 사용한 적이 없어요. 가예산은 프랑스, 준예산은 지금 독일이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잠정 예산은 되게 의원 내각제 국가인데 미국도 잠정 예산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배울 땐 답습 예산으로 배웠는데 요새는 잠정 예산으로 그냥 하더라고요. 헌법 하시는 분은 뭐 따로 배울 거니까 헌법 용어를 사용하십시오. 자, 답은 1번입니다. 12번입니다. 예산심의 나왔네요. 우리 예산심의는 일단 상임위가 먼저 하고 예결위가 하고 예결위가 끝난 거지만 사실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해줘야 돼요. 헌법상 회기연도 30일 전까지 의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과 폐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증액이나 세비목 설치할 때는 반드시 정부 동의가 필요하고요. 거꾸로 또 상임위가 삭감한 것을 예결위가 증액이나 이거 할 때는 반드시 상임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상임위가 예비심사 맞죠? 이걸 바꾼다. 상임위가 예비심사, 예결위가 예비심사가 아니라 이게 먼저고 예결위가 본심사랍니다. 종합심사. 그 다음에 반드시 본회의에 부의돼서 의결 받아야 돼요. 실질적으로는 예결위에서 끝났지만 형식적으로는 본회의 반드시 의결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틀렸습니다. 예결위는 상임위의 동의 없이는 상임위가 삭감한 세출 예산안을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됐지? 증액할 수 없으니 이거 국회법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72시간 내에 상임위는 동의해줘야 되고 72시간 지나면 그냥 동의받은 걸로 간주해줘요. 그 다음에 국회도 마찬가지야.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폐지와 삭감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증액이나 세비목은 반드시 정부 동의가 필요해요. 됐지? 이건 맞았고요. 그 다음에 4번 조심해야 돼. 국회의장이 한다. 예결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소관 상임위가 시간을 질질 끌고 있어. 심사 기간을 질질 끌면 안 되니까 심사 기간을 국회의장이 정하고요. 이유 없이 그 기간 내 심사하지 못하면 바로 예결위에 붙여요. 이걸 예결위원장으로 바꿔요. 동급의 위원장이 위원장한테 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국회의장이 합니다. 또 확정된 예산안도 누가 국회의장이 정부에 송부하는 거지 예결위원장이 송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회를 대표하는 건 국회의장이라는 것. 이거 조심하십시오. 이걸 예결위원장으로 자꾸 바꿉니다.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입니다. 용어 나왔죠. 이건 완전성 원칙 예외죠. 수입 대체 경비는 뭐냐면 어떤 수입이 있는데 비용을 수반해요. 원래는 수입은 예산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 비용은 세출로 잡아야 돼요. 그치? 근데 예치가 안 됐던 수입이 들어왔는데 그로 인해 비용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없으니까 그 수입에서 바로 비용을 빼버리고 남는 것만 국고에 집어넣어요. 용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통일성 원칙 예외고요. 일부 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일부 지출은 예산으로 안 나갔잖아요. 바로 나가버린 거니까. 이러다 보니까 완전성 원칙의 예외라고 그래요. 이 완전성 원칙을 뭐라고 그래?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수입 대체 경비입니다. 봐봐. 어떤 용역이나 시설을 제공하고 그러면 비용이 들어갔겠지. 비용을 징수했단 말이야. 이거는 정부의 수입일 거예요. 근데 이 수입에 들어가는 경비가 있단 말이야. 이 경비를 바로 지출한다는 겁니다. 이게 수입 대체 경비. 이 수입에서 경비를 빼버리고 남는 것만 집어넣었으니까 일부 돈이 들어오지 않았죠. 모든 것을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계상이 안 된 거잖아. 그래서 완전성 원칙 예외고 용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통일성 원칙 예외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반면에 전대차관은
국가가 빌린 건 맞지만 국가가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 외에 넘겨주는 거야. 쓰는 건 얘가 쓰는 거예요. 빌리는 건 국가가 빌렸지만 그래서 어쨌든 국가가 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전대차관은 완전성 원칙엔 예외예요. 근데 이 개념은 아닙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14번입니다. 이건 그 당시에 이제 사례를 물어본 겁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어. 지금도 법인세보다 소득세가 더 많아요. 지금은 부가치세보다는 소득세가 더 많습니다만은 그 당시엔 부가치세가 제일 많았나 봐요. 이건 우리나라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생각해봐. 야, 개인 소득이 많냐? 법인 소득이 많냐? 아, 기업 소득이 월등히 많잖아요. 그럼 당연히 법인세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법인세보다 오히려 개인 소득세가 더 많아요. 문제점이고요. 또 부가가치는 간접세야. 원래 직접세가 많아버리면 저항이 심하니까 우리는 간접세가 많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일 많았고 소득세고 법인세였습니다. 지금은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소득세가 제일 많고요. 아직까지도 법인세가 그 다음이고 부가가치세가 제일 지금은 작아요. 됐지? 근데 법인세를 또 감면한다고 하니까 또 순서가 또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문제점을 물어본 겁니다. 비난한 거야, 그거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소득세가 제일 많다는 사실만큼은 좀 알아두시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법인세가 작다는 것, 그리고 부가가치세, 간접세가 좀 크다는 것, 그 정도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연도마다 설명은 다시 바꾸긴 하는데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일회성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세금 체계가 뭐가 문제인지 간접세가 좀 많은 편이다. 그 다음에 법인세가 좀 낮은 편이다. 이런 거는 좀 잡아두시면은 다르게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세금 체계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요인이 나왔네요. 상실은 탈락이 들어와야 돼요. 실험 도중에 탈락해버린 거야. 얘는 극단값이 끼었다가 실험 도중에 평균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얘는 사건이 낀 거죠. 그지? 정책과 결과 사이에 사건이 끼어버린 거고요. 얘는 앞에 경험해 본 거야. 검사 요인, 테스트 요인. 검사했기 때문에 이 검사 경험에 의한 효과입니다. 학습에 의한 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봐봐. 정부가 통행료 정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통행료 정책과 그 결과 사이에 갑자기 뭐가 끼어버린 거야? 유류 가격 급등이란 사건이 끼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효과가 좋아졌는데, 교통이 좋아졌는데, 통행료 때문에 좋아진 건지, 석유값 때문에 좋아진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건 사건 효과, 역사 효과라고 그래요. 우연한 사건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역사 효과로 나올 때도 있고, 사건 효과로 나올 때도 있어요. 답은 3번입니다. 다시 키워드는 탈락, 극단값, 이건 사전 테스트, 학습에 의한 변이. 얘는 우연한 사건. 답은 3번입니다. 16번입니다. 역시 쉬웠죠. 정책 변동 모형 중에 신념책이 강조한다. 지지연합, 반대연합. 이걸 강조하는 건 3번입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나머지 설명드립니다. 단절 균형은요. 역사 신제도론이지. 정책이 안정적으로 가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끊어지고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절충 모형이에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안정적인 정책이 없애지고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지? 점진 변동과 급진 변동의 절충이고요. 패러다임은 문제가 있고 목표가 있고 수단이 있어요. 아니 목표 환경이 있고 목표가 수단이 있는데 이 목표와 수단이 급격하게 바뀌는 게 홀의 패러다임 변동 모형이에요. 급진 변동이겠죠. 목표와 수단이 확실하게 바뀌어 버리니까. 제도 협착은 보다시피 고정돼 버린 거야. 제도가 안정화돼 버렸죠. 안정화돼 버린 거 협착. 자물쇠 효과라고 그래요. 변하다가 제도가 정착돼 버리면은 딱 굳어 버리는 겁니다. 협착. 답은 그래서 이거는 신념책이 강조하니까 지지연합과 반대연합의 갈등을 통해서 정책이 서서히 변해가는 지지연합 모형입니다. 답이 3번입니다. 사바티어가 말한 거고 통합 모형이지 이거는.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사고 나와. 제니스 몰라도 돼요. 집단사고야. 이건 뭐냐면 만장일치에 대한 환상이에요. 조직이 어떤 결정을 해버리면은 반대의 말을 해버리면은 거의 그냥 매장시켜 버리는 거야. 반대말을 못합니다. 그 결과
정책 결정이 비합리적으로 되는 게 집단 사고야.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우린 양진영으로 갈라져 가지고 다른 말을 해버리면 이상하게 매도해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의견은 다양할 수 있는데 다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조건 반대하는 창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러니까 이 집단 말고 제3자를 끌어들이는 거야. 제3자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래버리면 이 집단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왜? 조직 내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 못하는 상황이야, 지금. 요 조직 내에서 응집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근데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면은 이 사람은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죠. 그 얘기다, 지금. 그래서 조직이 결정할 때 조직 내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 못하니까 외부 인사를 통해서 평가를 한다면은 다른 의견 들어올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 반론 대변인이라고 그래요. 악역인데 반론 대변인. 이 사람들이 어떤 말 하든 간에 이 사람은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야. 강제적으로. 이러니까 조직이 어떤 말 하더라도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들어올 수 있겠죠. 반론 대변인이라고 그래요. 또는 악마의 주장법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한 방에 하지 말고 다단계로 나누는 거야. 그래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여러 의견이 나온 다음에 다시 이제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다양한 의견 나왔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막아버리는 집단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그다음 4번입니다. 최종 대안이 나오더라도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이거 말고도 개방 리더십, 그치? 리더가 처음부터 어떤 결정을 미리 해버리면은 구성원들이 반대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요. 이걸 폐쇄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회의하기 전에는 결정하지. 네 생각을 말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래야 다양한 의견이 나올 거니까. 개방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 반론 대변인을 둔다. 개방 리더십을 활용한다. 여기다가 의사결정을 다단계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한 다음에 의견을 다 나오게 해서 다시 모여서 합의하면 되겠죠. 요게 이제 집단사고 방지책입니다. 됐죠? 응집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나온 거야. 다른 의견,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그 결과 합리적 결정을 저해한 요인이 되겠지. 제니스의 집단사고. 답은 4번입니다. 제니스 때문에 헷갈렸지. 집단사고 개념만 갖고 풀면 풀립니다. 18번입니다. 아예 대놓고 커뮤니티와 이슈 네트워크 비교했죠. 전문가만 들어가는 거고 아무나 들어가는 거죠. 그 얘기다. 주로 전문적 이익, 모든 이익이. 전문가니까 자원이 어느 정도 균형화 돼 있어.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 게임이 될 거고요. 이건 갈등이 심하겠죠. 가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네요. 커뮤니티는 보다시피 전부 전문가들이야. 전문가다 보니까 교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모두 전문가니까 참여자들이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반면 이슈 네트워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가치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합의도 제한적이고 어떤 사람은 자원도 한정적이야. 정보도 불균등하게 권력도 불균등하게 배분돼 있다는 겁니다. 됐지? 자, 참여자 수와 관련해서 얘는 전문가만 들어가니까 제한적이라는 거야. 누구에 비해? 이슈 네트워크에 비해서. 물론 하위 정부에 비해서는 좀 더 개방적이겠지만 이슈망에 비해서는 전문가 중심이니까 제한적이에요. 우리나라 금융 전문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권위 있는 금융 전문가 한 50명 될까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이러니까 단순한 이해관계자는 참여를 배제하니까 일부 집단의 참여는 배제된다. 반면 얘는 다 들어갑니다. 아무나. 이해 당사자, 전문가 아니어도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자가 있다. 서로 비교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익의 종류 관련해서 전문가 집단이다 보니까 주로 경제나 전문적 이익, 얘는 모든 이익. 됐지? 주로 그 관련 전문적 이익이 들어갈 거고요. 그 관련 이점이다 보니 그 직업 전문가들의 이해관계다 보니까 경제가 들어온 거야, 지금. 그지? 그다음에 여기는 모든 이익 다 들어간다는 것. 협의 관련해서 커뮤니티도 갈등이 있겠죠. 전문가들끼리도. 그래도 합의가 되겠죠. 그지? 커뮤니티는 항상 갈등이 있다기보다는 항상 갈등이 있는 게 누구다? 이슈망일 거고요. 거꾸로 기본 가치가 공유되고 있고 결과를 수용하는 게 커뮤니티가 될 거고 합의도 있겠지만 갈등이 항상 갈등이 있는 게 이슈망이 될 겁니다. 둘이 바뀐 거야 지금. 답은 4번이었습니다. 워낙 자주 나온 문제니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좀 문제가 길었다는 거 빼고는 내용은 어려운 거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입니다. 사례 문제 좋네요.
옳은 것만을 고른 거네요. 자, 이익단론. 시장에는요, 가격이란 놈이 존재해가지고 가만 놔둬도 사익을 추구해도 균형점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사적 영역이야. 공적 영역은 다양한 이익단체가 있어.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주장하더라도 균형점이 만들어져서 합의가 된다는 거야. 그럼 그 근거가 뭘까? 바로 중보개원 이론. 여러 집단에 속해 있다. 두 번째는 잠재 집단론이에요. 잠재 집단론. 뭐냐면 대다수가 활동하지 않아. 그래서 국가가 특정한 이익만 옹호했다가는 이 잠재된 대중들이 들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요 잠재된 이익도 반영해 준다는 게 다원주의 이론이에요. 그 벤트리와 트루만의. 그래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의 정착 버전이야. 중보개원 이론과 잠재 집단 이론이요. 그 얘기다. 기억은 맞습니다. 신다원론, 다원주의와 달라요. 다원론은 모든 집단이 힘의 개별적인 힘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등하다는 거야. 골고루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원론의 문제가 뭐다? 국가의 능동성을 보지 못한다. 자본주의란 이데올로기의 특징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린 자본주의야.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국가가 뭘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국가는 기업의 특권을 인정한다는 거야. 그리고 국가가 수동이 아니라 능동적이라는 소리예요. 그래, 국가도 능동적이고 기업의 특권도 국가든 국민이든 자발적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잖아요. 자본주의라는 기업의 특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가만 놔두면 견제와 균형이 깨져요. 사회적으로 견제 균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정부 내에다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야 돼요. 노동부도 만들고 환경부도 만들고 여가부도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의견 들어와서 내적으로 견제를 해야 돼. 왜? 외부적으로 견제가 안 되니까요. 니은도 맞았습니다. 디귿이 틀렸는데 하위 정문 참여자가 누구죠? 특정 집단, 해당 관료, 해당 상임위원회야. 대통령이나 정당은 들어가지 않아요. 옛날엔 대통령이 한번 나왔고요. 여긴 정당이 나왔네. 정당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맨 마지막 문제에 가깝다 보니까 놓쳤을 것 같아요. 잘 못 보고요. 특정 집단, 분야별 이익단체, 해당 관료, 해당 상임위원회야. 정당이 아니고요. 요 3자가 특정 정책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소수가 지배하니까 엘트. 근데 이 특정 정책만 지배하고 다른 정책은 또 다른 하위 정부가 있으니까 다원주의 면도 있다는 소리예요. 됐지? 답은 기억과 니은만 맞고 디귿은 틀렸습니다. 이걸 틀린 건 실수한 거야. 정답을 못 봐서 그래요. 자, 20번입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였죠. 내용을 준 게 아니라 제목만 줬잖아. 뭐 별거 아니죠. 중첩, 중복, 가외성이잖아 그냥. 문제 보니까 불확실한 상황이야. 확실할 땐 가외성이 필요 없죠. 불확실하니까 오류가 나와. 이걸 방지하려고 여분의 장치를 둬가지고 오류를 막아요. 그러니까 신뢰성이 좋아지는 거죠. 한 가지를 여럿이 같이 하면 중첩, 따로 하면은 중복이죠. 빠진 게 동등 잠재력이네. 주된 기능이 움직일 땐 안 해요. 주된 기능이 움직이지 않을 때만 움직이는 게 동등 잠재력이야. 미국의 부통령, 대통령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만 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동등 잠재력, 보조 타이어, 자가 발전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등 잠재력이다. 사례까지도 중첩은 입에서 위에서 장에서 소화하는 것, 중복은 이중 브레이크라든지 이중 정보 채널이라든지 따로따로 노는 것들 전부 다 가외성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됐지? 문제는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뭐 사회에 다 있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행정학을 어렵게 낼 상황이 못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빠지고 행정학이 필수가 되었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단순하게 내용 주고 제목을 주는 게 아니라 관련된 내용을 막 줄 겁니다. 가외성의 내용을 주고 또 틀린 거 찾아야 될 겁니다. 점점 길어질 거니까 봐보시고 또 항상 말하지만 9급은 법률이나 특히 법률, 인사행정의 법률들, 지방행정의 법률들 가지고 어렵게 만들거나 정책학의 조직이론의 학자들 요걸 갖고 어렵게 만들 겁니다. 특히 법률이 문제니까 법률 좀 꼼꼼하게 봐두시고요. 7급은 법률도 있지만 학자를 되게 어렵게 내요. 그래서 7급은 학자를 좀 더 많이, 9급은 법률을 좀 더 많이 다 봐야 되겠지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6년도 9까지 9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22년도부터 16년까지 했습니다.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요청하시면 그것도 내가 촬영을 할게요. 감사합니다.